오늘은 그 퇴직 후 즐기는 삶과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이제 유중희 어르신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르신이 이제 퇴직 후에 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또 우리 진짜 웰다잉을 실천하는 내용들로 본인이 삶에 어떻게 웰다잉을 녹아내고 실천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는 그럼 우리의 버킷리스트, 나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는지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한 시간을 좀 꾸며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우리 유중희 아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중희입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경륜도 많고 학식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겸연쩍기 그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자리를 다니는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 복지관에 와서 배우고 즐기고 또 봉사활동하면서 있었던 그동안의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은퇴 후에 즐거운 생활을 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은 그림인데요. 저거 제가 그린 거예요. 좀 제 얼굴 좀 닮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리는 리가 없어서.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저 충청남도 청양고 칠갑산 계곡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저희 초등학교 저희 리에서 들어간 사람이 10명이었는데 졸업은 초등학교도 6명뿐이 못했고 중학교는 유일하게 저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또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10km 떨어진 부여중학교를 얘가 10km인가 왕복 20km를 걸어 다녔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남들하고 똑같은데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더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일 도와서 이제 농사를 졌습니다. 더 학교 다닌다는 생각도 크게 안 했고 그랬는데 제 바로 손이 누나 나이 3살 차인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발 공장으로 취직을 해서 그 당시 월급 한 10,000원 정도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동생 가르치겠다고 저를 불러 올려서 이제 서울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2년 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또 고등학교는 대신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데가 자동차조합이라는 그 경제단체였는데 직원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야간 대학은 제가 또 제가 번 돈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학교를 남들처럼 쭉 다니지는 못하고 퐁당퐁당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40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 한 30명인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직책은 차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산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를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근데 이 30명뿐이 안 되는 데서 그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서 뭐 차장이라고 해봐야 뭐 아무런 직책이 아닌데 저 큰 대기업에서 저를 부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제가 삼성으로 옮기게 됐는데, 아마 삼성 역사상 인력을 스카우트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주 박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게 스카웃이지,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차장을 부장으로 이렇게 데려온 사례는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사례로 아마 기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 받은 걸 잠깐 소개를 해보겠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CEO상은 뭐 수없이 받아서 여기에 기록할 수도 없고, 조금 큰 상을 받은 게 국무총리상과 장관상 2번을 받았는데, 이거보다도 제가 더 의의를 두는 것은 제 모교로부터 모범선배상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상은 제가 국무총리상 못지않게 가치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제가 이 상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것은 퇴직 후에 제가 받은 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제가 여기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즐기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도, 그래봐야 이제 한 4, 5년 차인데, 그 사이에 제가 도지사상 한 번 받았고 시장상 2번 받았고 시장 공로패를 한 번 받았는데, 요거보다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부분, 여기 복지관 관장님이 주신 상, 뭐 이런 것들인데, 상의 품격은 상당히 낮지만 저는 이 나이에 직장 생활과 제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와서 여기서 가리키는 어떠한 인터넷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뭐 탁구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저는 거기에 출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의 노인이라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나이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노력을 하면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얼마든지 즐기면서 그 노후 생활이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아랫부분에 이런 걸 좀 자질구레한 상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전국환경감시협회 군토지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시청에서는 군토시 지속발전 기능발전의 위원 맡고 있고, 또 시민감사관을 맡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지역보장협의회 위원 맡고 있고, 또 요 근래 새로 조직된 시민자치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죠. 코리아 헤럴드의 부문 위촉과 전문기자 위촉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급여가 나오지 않는, 전부 다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기만 하지 제가 수입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 그리고 좌우명은 위정이니 의효일란이라고, 정직한 사람은 되기 쉬워도 좋은 사람은 되기는 어렵다. 내가 왜 이 좌우명을 50대에, 그 전에는 다른 걸로 했었는데 여기에 바꿨냐면은 그 내용들이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딱 맞는 것은 열쇠와 자물쇠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충조평파는 폭력이다. 여기서 충조평파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된 습관은 나의 충고 한마디로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정의를 말하자면 다툼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큰 고랑을 만들 뿐이다. 이 배경이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정직하고 다르게 살았다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게 다 참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못하면은 잘못하지 말고 잘하라고 이 충고를 하는 버릇이 저한테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뭐가 잘났다고 남한테 충고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제가 잘못된 삶이다. 이것을 깨우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의정인이 의도일란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간섭하고 충고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 하면서 살아보자 하는 쪽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다툼은 두 번째의 속난 말에서 시작한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와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다툼은 첫 번째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반응에서 일어난다. 이 문구도 저한테는 참 마음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여기 플라톤도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자신과만 하면 되지 괜히 다른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남하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오면 배우면 되고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닮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인은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창을 뽑는 사람이다. 바로 이 문구는 용서와 배려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의 삶은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가슴에서 고통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느냐 하는 것만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종교로서는 이제 캐톨릭 견진까지 바꿔서 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천당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죽은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과 같이 군포죠. 이 군포를 천당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보면은 천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사 시간을 제 생애에 어떠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시간을 채우면은 봉사센터에서 어떤 그 봉사인 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혹시 몇 시간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5,000시간. 네, 손을 들은 분을 받아봅니다. 저 뒷분 얼마 혹시 뒤에서 5,000시간. 5,000시간? 네, 5,000시간 맞습니다. 제가 책을 진 거 하나 있는데 제 지금 책을 네. 5,000시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5,000시간이 이게 참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젊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제 60대서부터 시간을 한다고 할 때, 한 10년 잡으면은 1년에 500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전 이 시간을 채우느라고 그동안 사실 잘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께끼 몇 개 더 남았습니다. 네, 또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죠. 뭐 행복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꽃은 피어야 향기가 나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인생은 즐겨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살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남한테 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즐기자.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행복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해야지,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만족을 해야지, 여기서 더 가지자고 하면은 그건 이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은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 주변에 있는 게 뭔가,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하면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행복은 언제나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이에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더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은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민주정부는 상권분립이 필요하고 이렇게 사람은 균형을 맞추는 세 개 분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는 첫 번째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하고, 두 번째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휴식도 하고 쉬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은퇴자들은 요걸 저는 좀 순번을 좀 바꾸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하긴 하되, 첫 번째는 즐겁게 놀자. 은퇴를 했으면, 젊어서 일 많이 했으면 이제 은퇴했으면 즐겁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은퇴를 했어도 배운 만큼은 계속 배우자. 젊었을 때 못지않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보다는 이제 봉사 쪽으로, 남은 여생 봉사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살아가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기 위해서 놀이문화로는 탁구, 노래, 사진, 등산, 그림, 기타 이런 것을 저는 취미 생활로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은 복지관, 독서동아리, 학습원, 주민센터 이런 데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거의 다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지관에서 가르치는 거는 어학 관련만 제가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돼서 다른데 복지관 이런데 주민센터 이런데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케란 말이 있죠. 원래 부케면은 결혼할 때 신부가 뒤에다가 던지는 꽃, 이것이 이제 부케라고 하는데, 요즘 유행어로 새로운 부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준말인데 6글자의 준말인데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손 드시면은 이것도 수수께끼 선물이 나갑니다. 준말이에요. 앞에 부분만 말씀드려 볼까요? 앞에 부분은 부수죠. 네. 부수적 캐릭터. 네, 맞습니다. 부수적 캐릭터. 지금 맞추신 분은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안 드리고 제가 식사를 한번 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수적 캐릭터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한 거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기획은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로 8개를 정해 봤습니다. 하나는 자서전을 발간하는 걸 목표로 세워봤고, 저희 그 여러 군데 그 흩어져 있는 가족묘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가요제에 나가서 한번 입상을 한번 해보자. 이 가요제 입상은 왜 제가 목표로 세웠냐면은 제가 너무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어디 놀이문화에 가면은 저 때문에 흥이 계속 깨지고 그런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노래에도 한번 도전해서 상을 타보자. 이것을 제가 버킷리스트로 잡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자서전 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서전 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일찍 계획하고 나서 한 2년 이내에 발간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발간 이미 돼버렸고 가족묘 이미 정리 다 했고요. 가요제 입상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데서 제가 3년 만에 시우수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달성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봉사시간 5,000시간, 또 사진 전시하겠다, 기타 연주를 해보겠다, 부부 해외여행, 가족여행, 이제 이거는 그냥 꾸준히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 언제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거 뭐 꾸준히 해 나가는 거라 계속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요즘엔 2개로서 2가지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제가 다시 시작을 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오늘도 간단한 이 강연의 형태가 됩니다만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그 노후 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것인가,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강연 분야를 제가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우리 그 수리산의 꼭대기 태울봉에서 저쪽에 그 서해안 시화호로 넘어가는 그 낙조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사진이 멋있어서 여기에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잘 늙으면 청춘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는 해가 만드는 낙조는 일출만큼 눈부시지 않지만 아름다움으로 치면 낙조가 일주를 증가할 수 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예쁘다. 봄꽃은 떨어지면 빗자루로 썰어버리지만 잘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주워가서 책갈피에 끼워둔다. 우리 노인들이 늙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전문 붙지 않게 우리 노인들도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까 낙조 붙지 않게 있다는 것을 제가 사진도 한번 찍었고 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은 제가 교회 같은 데 가서 큰 기도는 안 하는데 눈 뜨면은 제 스스로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비록 오늘 생을 마감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상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는 뭐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상관은 없는데 고생하고 죽게만 해달라,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프 서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30이 3번 더해지는 건데, 100대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 인생을 90으로 보고 30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30년 경제활동인 일을 하고 30년은 은퇴 시기가 됩니다. 은퇴는 스물대에 물러날 태자를 써서
물러나 숨어 지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개념은 보다 진취적입니다. 영어로는 리타이어먼트라고 표현됩니다. 타이어를 갈아끼우듯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숨어 지내는 의미보다는 다시 출발한다는 도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역과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다람쥐 같이 겨울을 준비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을에는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은퇴의 승패는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Thinking is not doing. 생각만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20대에 취준생이 준비하듯 50대엔 은둔인이 되어야 합니다. 20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50대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60을 전후하여 퇴직을 합니다. 그것도 선택된 사람입니다. 심리직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 2년 전에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임금의 최고점보다 적게 받지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공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성세월 하다 보면 이 기간도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출신이 아니라도 자기 나름의 은둔인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준비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여기도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뭐를 작성합시다. 1번. 2번 고정적으로 갈 것을 마련합시다. 1번. 혹시 아시는 분? 1번 아실 만한 분? 버킷리스트. 네, 버킷리스트. 맞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런 그 강의 관련된 자료고 요거 서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고정적으로 갈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자금 좀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요. 즐길 준비. 이거는 즐기는 거는 함께도 즐기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본인이 발굴해야 됩니다. 더 배우고 봉사활동하고 무엇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수수께끼 하나.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네, 네, 매다잉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맞추시네. 네. 주시는 거야?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외래인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나침반이나 추진물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상기 항목에 맞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자는 특히 남자는 퇴직 후에도 고정적으로 갈 곳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집에 머물면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낮에는 집안보다는 밖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다소 떨어진 것이 좋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피스텔도 좋고 컨테이너도 좋습니다. 지인 몇 명이서 공동 사무실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들에게 집에는 서재가 있고 밖에는 사무실이 있는 것은 로망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놓아야 되겠죠. 은퇴자에게는 생활자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현직일 때도 아내한테도 용돈을 터다 쓰는 사람이 많지만 현직일 때의 용돈과 퇴직 후의 용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내에게 들어간 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못된 사람에서가 아닙니다. 남자의 최소 품의 유지비도 아내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아내의 그러한 구두쇠 정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비자금으로 이를 유지해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대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는
퇴직 전 현직일 때 아내와 미리 평정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는 아내가 관리하고 연금은 남편이 관리한다든가 하면 됩니다. 일부 수입원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운동적인 비자금보다는 투명하고 권장할 만한 방식입니다. 은퇴자는 즐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함께보다 특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정리해 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수업료를 많이 내지 않고도 배울 곳이 대한민국에는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명강사와 전문가들이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주민센터, 각종 복지관, 평생학습원 등에서 한 달 수업료 10,000원 내지 20,000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마땅히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도 몇 가지 배워보십시오.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사람은 저를 괴롭히는 사람과 제도가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날까지 제가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주변 사람과 제도의 많은 혜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년에는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뭡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아까 했으니까 다른 거 손, 네. 봉사. 비읍시옷 봉사제. 네, 맞습니다. 다 맞추시네. 제가 가서 네,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봉사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집안에서도 어깨에 힘만 주면 안 됩니다. 남편이라면 설거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와 내다 놓기부터 시도하면 좋습니다. 요리라도 배워서 가족을 위해 제공해주는 봉사야말로 가족들이 고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노년기에 할 것을 5가지 분류해 보겠습니다. 혼주쌈, 혼자 즐기는 삶입니다. 함주쌈, 함께 즐기는 삶입니다. 끝도쌈, 끝까지 도전하는 삶입니다. 도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도전 안 하면 안 됩니다. 공주쌈, 봉사를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진쌈,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출근할 곳을 마련하고 생활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할 고려사항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생산적이고 남에게 태박하지 않는 것,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것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등산, 여행, 독서, 글쓰기, 책쓰기, 노래 등인데 각자가 단기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정하면 됩니다. 등산과 여행도 혼자 하면 묘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초기 3년은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2년은 한라산에서, 1년은 북한산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런 결과물은 없었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노래도 열심히 배우면서 불러보았고 현재는 글쓰기와 책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즐기는 삶은 친구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다 참여하고 참견하는 마당발로 살지 말고 자신의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친구는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단충 개념은 아파트 평수를 정해진다고 하지만 서양은 한 가지 이상 프로에 주는 운동을 하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뛰지 못했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악기를 다뤄보면 함께 즐기는데 유익합니다. 모든 것을 배우자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배우자와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에 한해서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이성 친구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삶은 우선 배우는 것을 배우려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베르킬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오던 것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자기의 핵심 브랜드, 셀프코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전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은퇴 준비 전문 작가가 되어 책을 발간하고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롤모델로 삼는 분이기도 합니다.
봉사를 즐기는 삶, 이 동료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삶, 사는 삶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드리기에 생략합니다. 은퇴자들에게 장점 중에 하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기기, 배우기, 봉사하기를 충분하여 너무 한 곳에 편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익의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 중에 웃음은 즐기기입니다.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응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희 사례 세 가지만 소개시켜보자면 우리 이 복지관에서 자서전 만들기 과정이라고 해서 한 10여 페이지 자기가 직접 글씨를 써서 쓰고 사진 갖다 오래 붙여가지고 하는 자서전 만들기를 시도했는데 저도 그 과정에 참여했다가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죠. 한 1, 2년 사이에 그 과정 참여했다가 발전시켜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동아리에 참여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가요 경연대회에서 티오수상을 받아보기도 했고요. 사진과 핸드폰을 이것도 다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하기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한 100명 정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데 제가 지금 100명 거의 다 되었는데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꺼내셔서 유중이와 홍보 치면은 유튜브 100개 뜹니다. 거기서 이렇게 구독을 좀 눌러주실 것을 여기서도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책을 나눠드리고 있는 이러한 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 자서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티오수상 노래를 받아서 받은 상과 꽃다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참고적인 그 중에 하나 샘플로 여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메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메모하는 습관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나타난 메모는 제 H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냅킨에다가 적은 것입니다. 저것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제 H가 회사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메모는 떠오를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가져봤는데 제가 책을 쓰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모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요게 휴대용 항시 가지고 다니는 메모장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제가 잘 때 저는 이상하게 자다가 잠깐 눈 떴을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눈 떠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책상 옆에 침대 옆에 놔두는 메모장이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흔히 아는 다이어리. 그 다음에 이것은 책 같은 데 읽으면서 좋은 문장이 있으면 제가 적어나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적히는 내용에 아주 좋은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카톡. 여기에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칠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 카톡은 지우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 옮겨뒀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가 바로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0세에 접어들었으면 내가 당장 죽어도 배우자나 자녀가 당황하지 않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배웠더니 말했지만 저는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늘 다행이라고 합니다.
뭐 내용이 계속 좀 오래 가셨어요. 뭐 그냥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웰다잉에 관련 키워드는 유언장, 버킷리스트, 사전의료 연명서, 사전 장려의향서, 영정사진, 수입, 조문부, 장례식, 자서전, 불필요한 물건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자가 자기 입에 맞게 준비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3가지를 정해놓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고 사실은 거의 다 저는 완성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로 요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을 유튜브로 대신하겠습니다. 38분 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4자와 죽을 4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에 가보면 4층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문화적 편견 속에 금기시하며 외면받아 왔습니다. 외국에서는 데드카페라는 곳이 있어 이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죽음을 주제로 정보를 교환하며 대화를 즐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포들 푸른 노인복지관에서 주제는 죽음 문화를 다루는 모임이었지만 웰다잉 카페라는 초기 이름에서 이야기 카페라는 이름으로 수정하여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각각 3가지씩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3가지는 첫째,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둘째, 나 혼자서 죽는다. 셋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3가지는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죽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웰빙으로 살다가 웰에이징으로 나이를 먹고 웰다잉으로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도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자는 것이지요. 누구나 죽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현재 인생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나 사고사로도 젊어서 죽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웰다잉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죽음은 당하지 말고 맞이하자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젊어서부터 해놓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여 나이 60을 넘어섰으면 내가 당장 죽어도 배우자나 자녀가 당황하지 않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베이컨은 말했지만 저는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믿으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65세를 전후하여 죽음에 대한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면 또한 즉시 보완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한 제목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언장. 둘째, 버킷리스트. 셋째, 사전의료 연명의향서. 넷째, 사전 장례의향서. 다섯째, 사전 치매 요양의향서. 여섯 번째, 묘지 및 묘지명. 일곱 번째, 수의. 여덟 번째, 조문보. 아홉 번째, 조문보 대상 명답.
10번째 사전 장례식, 11번째 자서전, 12번째 용서와 화해, 마지막 13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일단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작성해 놓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 놓으면 됩니다. 버킷리스트도 작성해 놓고 적절한 시기에 마친 것은 삭제하고 보완해 가면 좋습니다. 저는 초기에 8개 항목을 버킷리스트로 정해 놓았었는데 1, 2년 내 3개는 너무 일찍 달성되어 버킷리스트이자 새로운 부캐, 이제 부캐라면 부수적 캐릭터를 말하죠. 이런 새로운 부캐로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포함하여 2개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일찍 달성해 놓은 것이 자서전 발간이었습니다. 사전 의료 연명 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사전 장례 의향서와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는 아직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준비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제 부부 묘지는 고향 마을 선산에 조그만 와비로 된 부모님 묘지석 옆자리에 제 묘지석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봉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3대 6명의 조그만 와비로 정리를 마쳤습니다. 제가 죽으면 화장해서 아담한 와비에 사망일만 새겨넣고 유골은 묘지석 밑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묘지명은 바보 국민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진실과 정의의 삶으로 손해보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다간 사람 여기에 묻히다로 정해 놓았습니다. 수의는 유언장에 죽기 직전 제가 등산할 때 가장 즐겨 입던 아웃도어로 정해 주었습니다. 주문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자식들이 문상객들에게 나누어주는 망인에 대한 간소한 안내문입니다. 요즘 새로 생긴 제도인데 제가 죽으면 장례는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고 49제를 마치고 주문보를 띄우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주문보 문안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전 장례식은 제가 장례식 때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고 직계 가족끼리만 치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70이 되는 9위 때 미리 사전 장례식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날 온 분들에게 제가 죽었을 때는 부고문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날 자서전도 온 분들에게 배포해 드릴 것인데 이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생명이 연장되어 80대에 접어든다면 80세 생일 때 사전 장례식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지요. 용서와 화해는 제가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분들과 죽는 날까지 꾸준히 시도해 나갈 것이며 물건도 되도록 새로운 것은 장만은 자제하고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주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